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마지막 길을 떠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마음을 담은 사과를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평가와 대우가 아주 갈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얘기 집중적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코인 작전 세력 1년 이상 징역형이다. 코인 많은 분들 좀 관심 있고 투자도 하고 계시죠. 정부가요 처음으로 가상화폐법 제정에 착수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법으로 뭔가를 규정하는 거죠?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죠. 제도권 편입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뭔가 공시가 됐다는 거죠. 자, 부당이익은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 협회에 자율 규제 권한도 부여한다. 이런 내용을 좀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암흑의 역사 남긴 채 하고 점점점 이렇게 제목이 마무리를 해두질 않았어요. 일단 뭔가 역사의 기록이 될 텐데 그 앞에 보면 암흑이라고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지병으로 자택에서 사망을 했다. 그리고요 유언을 남긴 게 있는데요. 화장해서 그냥 뿌려라. 뭐 이런 유언. 그러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죄나 반성이 없이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4,000명에 육박한다. 그리고 병상 대기 중인 분도 6분 사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수도권 위드 코로나 지금 이 단계로 갔는데 이게 위기라는 겁니다. 정부는 비상계획 검토한다. 지금 이 확진자 숫자는 정부가 이 일상 회복 들어가기 전에 5천 정도까지 5천 명까지 하루에 예상한다 했지만요. 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입니다. 보시죠. 손실보상 못 받는 숙박 그리고 체육업에 1%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정부의 입장입니다. 매출이 늘어든 상인, 전기, 그다음에 뭐 산재보험료 등등등 지원한다. 지금요 올해 추가로 걷게 되는 예산이 얼마 전에 뭐 얼마인가 뭐 19조 원이냐 아니냐 이런데 그 예산을 활용해서 1%의 초저금리 대출 뭐 한 분당 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출해 주는 건 좋은데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좀 너무 약소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생생하고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알쏭달쏭한 뉴스들의 뜻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자리에 이종곤 시사평론가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조대진 변호사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노태우 때와는 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어제 별세 소식, 사망 소식 전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치권, 정부의 반응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히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얘기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알쏭달쏭. 잘 모르겠다는 거죠. 뭐 비슷한 뜻으로 오리무중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이게 도대체 언제 제대로 꾸려지는 겁니까? 그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인물 한 명이 딱 있습니다. 그 인물이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알도리가 없습니다. 오전 말 다르고요. 오후 말이 또 다릅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중도로 가야 하는데 여당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뭔가 최근에 지지율 관련해서 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중도와는 거리가 먼 모습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오징어도 아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외국에서 들려온 소식인데요. 오징어나 낙지 같은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우리는 식재료로 많이 쓰는데 산채로 요리할 때 고통을 느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식문화에는 뭔가 산채로 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오늘 기사로 소개돼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뭐니 해도 어제 오전에 들려왔던 소식이죠. 이 내용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각각의 신문들의 일면 제목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 별세, 사망 표현이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냥 한눈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매일경제 일면을 보면은요. 12.12 쿠데타 그리고 5.18 6월 진압.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적고요. 그리고 참회 없이 전두환 떠났다라고 돼 있습니다. 떠났다. 어떻게 보면 떠났다. 그냥 중립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요. 경향신문 일면 제목은 학살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 사망이라고 썼습니다. 사망이라고요. 그리고요. 조선일보 일면은요. 5월 아픔 외면한 채 그러면서 전두환 별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신문마다 뭔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런 제목이 좀 실렸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광주 학살 그리고 삼청교육대.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각하면 이런 거 떠올리시는 분 많아요. 삼청교육대도 있었군요. 민주화 그리고 인권을 짓밟은 군부 독재의 상징이다. 여기 보면 최고 권력에서 사형 선고까지 영역의 삶이었다. 여기 보면은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군사반란으로 대통령 취임, 탄압 정치 벌이며 권력을 공고화했다. 그리고요. 비판 여론 막으려 언론도 통제. 그렇죠. 언론 통폐합이 있었죠. 반면에요. 그 집권 시기에는 경제가 고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물가 안정 이런 거는 좀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88 서울올림픽 유치 이런 거는 성과로 꼽힌다. 퇴임 후엔 반란죄로 구속, 기소, 무기징역 선고됐는데 얼마 안 돼서 사면이 됐다. 이런 내용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법률 대리인격이죠. 이 여의도 자택 앞에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냥 회복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아무도 인정 못하시고 이순자 여사만 계셨는데 미처 연락할 틈도 없이 그냥 갑자기 운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응급 처치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장지가 결정되고 할 때까지는 일단은. 자, 어제 저런 설명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다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어떤 모습, 어떤 이야기들을 남겼는지 영상으로 좀 간단히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의 사회의 중추 세력이 바뀌었고 우리의 12.6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 시대를 마무리 짓는 개표 결과 참석대 의원 2,525명 중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사태는 우리 건세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현지 지휘관들이 자유권 행사에 불법행위를 당.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도소 가지 마시오.
그거만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엄중하고 내하고 무궁화만 있어. 엄하고 그래서 모른다 난. 자, 이종구 평론가. 네. 일단 전두환 이 삶을 좀 어떻게 딱 어떤 표현을 좀 떠올리자면 어떤 표현이 있을지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언론들 그리고 뭐 이 각 당의 입장도 보면은요 표현이 좀 달라요.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별세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일단 먼저 떠오르는 표현 하나 얘기해 주고요. 그 각각의 그 표현 어떤 게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까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저는 그 당시에 5공화국이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떠오릅니다. 예. 정의사회 구현. 정의사회 구현.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내세운 가장 아이러니한 그런 캐치프레이즈였다고 완전한 모순이네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아까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1.12 반란, 군사 반란 그리고 5.27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에 사회 정화라는 그런 명목으로 민간인들을 감금하고 예. 폭행을 하고 사람까지 죽게 만드는 그런 삼천 교육대만이 아니라 또 국제그룹 해체같이 그 자신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경제를 예. 이렇게 그 추구를 했고 그래서 이 정의라는 개념을 완전히 군화로 짓밟은 그런 아주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었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실 예우로 한다기보다는 예. 사실이다. 그것이 우리가 5공화국을 아예 지워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을 역임한 건 사실이다. 예, 공과를 떠나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리 악한이라도 예. 명복을 비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조문도 가지 않는 것 저는 조문 안 가는 것에 찬성을 하고 또 모 정당에서 또 뭐 어떤 비난도 사실 예. 비난 받을 만하나 예. 죽음 앞에서의 어떤 호칭을 굳이 사망이라고 해서 그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뭐 다시 뭐 그러니까 벌을 주는 그런 것은 사실상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전 대통령 그리고 별세 이 표현이 하나는 적합하다고 사실이고 보신다. 하나는 죽은 자에 대한 그냥 예우다. 예. 그러나 비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같은 질문 드릴게요. 떠오르는 어떤 표현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그냥 씨인가 전두환 씨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인가 그리고 사막이라는 표현 정도가 더 선호하나 아니면 별세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보이나 어떤 선택이십니까? 저는 뭐 독재자, 뭐 학살자 전두환 씨의 사망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뭐 말로 이렇게 뭐 존칭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되게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예. 되짚어 보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그 말로써 할 수 있는 쉬운 사과조차를 하지 않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의 대우를 받으려면 국민에 대한 그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했었는데 예. 그러한 행동들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재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가 예. 경제 성장에 뭐 기여를 했다라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예. 되돌려 보면 그 당시에 누가 대통령을 했어도 경제는 성장했을 겁니다. 이른바 삼조 호황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서 뭐 전두환 씨의 이런 여러 가지 과오들을 덮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그 사망한 거는 뭐 애도까지는 아니어도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명복을 빌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예. 명백한 과오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예. 국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되고요. 그 여러 가지 그 행위에 대해서 특히 과오에 대해서 명백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는 전두환 씨 그리고 뭐 언론에서 아니면 뭐 당에서 사망 이런 표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김병민 대변인. 김병민 대변인은 두 가지 표현에 대한 어떤 이 언론과 각 정당들의 선택이 좀 있었는데요. 네. 어느 쪽을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세 대신 사망이 맞다고 봅니다. 음. 별세에 대한 뜻이 이제 윗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예. 뜻이기 때문에 구태여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별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존중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예. 싶고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도 브리핑을 위한 호칭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담겨진 속뜻이나 의미와 관계없이 예. 이중근 평론가 얘기처럼 말 그대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감정적으로 이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론이 선택한 나름의 고육지책이 제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그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네요. 이렇게 그거는. 표현하기도 합니다마는 참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 아픈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 떠났던 일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런 호칭 논란까지 있게 될까 싶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많은 언론들이요.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가 이걸 좀 정리하고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신문마다 약간씩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자, 김남국 의원께서는 그 두 가지 이 표현 문제,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되게 사람이 어떤 별세를 했을 때 네. 죽은 고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너그럽고 관대한 게 우리 보통은 그렇죠. 네, 우리 사회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두환 씨를 높여서 예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권력을 찬탈하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많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별세라는 표현을 써서 높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더 나아가서 수차례나 광주 시민들, 국민들에게 예. 역사 앞에 사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내면서 뻔뻔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였는데 예.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어떤 잘못됐던 역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고인이 했던 잘못된 그런 어떤 사실을 역사적 예. 사실을 저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자, 네 분 의견 좀 들어봤는데요. 조금씩 좀 설명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표현, 뭐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 각각 또 아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굉장히 논란이 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 정치권의 어제 반응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야도 고민을 했어요. 야당의 경우는 조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여당은 과연 애도라고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제 나타난 모습인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론 눈치 보는 여야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내란 주범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조문을 할까 말까다 약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더 보죠. 윤석열 후보 오전엔 조문 가야 하지 않겠나 정도 입장이었는데 오후에는요 몇 시간 뒤 이거 안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약간 입장이 나왔죠. 여기 보면 뭐 혹시 무슨 역풍 우려인데 이게 무슨 역풍으로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는 뭐 전두환 씨는 권력 찬탈이다. 그리고 호남권 의원들은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냥 갔다. 뭐 사과 이런 것도 전혀 없이 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선 앞두고 굉장히 뭔가 뜨거운 감자, 뭐 비유하자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어제 오전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언제 갈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일정을 좀 봐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설명이 되고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더 흘렀죠. 그리고 나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항수 수석 대변인 설명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 조문 관련 윤석열 후보는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앞서서 했던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2시간 후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뭐 번복한 거 아니냐. 번복이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문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 이야기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사의 한 싫든 좋든 많은 여러 가지 논란을 벌였던 분이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조문을 갈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자, 김병휘 대변인. 네. 윤석열 후보 생각이 좀 오전과 오후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지, 뭐가 부담으로 다가온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리 현장에 어제 오찬 가기 전에 있었던 예. 기자들과의 백브리핑 자리에서 나왔던 질의응답이었고요. 예. 애당초에 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예. 곧바로 있었던 브리핑 과정 속에서 묻는 질의에 예.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 가야 되지 않겠나. 예,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찾는 예.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확정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사실상 굉장히 큰 정치적인 쟁점으로도 이 조문 여부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가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오전에는 조문 가능성을 열어뒀다가 오후에는 닫은 건데 예, 그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좀 참모들과 좀 깊은 논의가 있었나요? 중간에 뭐 많은 의견 논의들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예.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고용진 수석 대변인의 어제 오전 상황을 보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가지 않지만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한번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아직 뭔가 확실하지 않은 많은 상황이었나 보네요. 정치권에서도 우리가 이제 망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문에 대한 고민들은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또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지점들을 고민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원론적인 얘기를 초창기 윤석열 후보가 꺼냈고 예. 최종적인 여러 참모들의 의견들을 조합해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을 한 2시간 정도 뒤에 확정 발표한 겁니다. 혹시 앞서 시간 돌려보면 윤석열 후보가 사실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이것 때문에 진짜 큰 곤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까스로 어떻게 보면 좀 수습을 좀 해둔 상황인데 자칫 조문을 갖다간 그 내용이 다시 또 조명되고 부각되는 거 이런 걸 혹시 부담을 느끼신 건 아닐까요?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있었던 조문 과정에선 이준석 대표뿐 예. 아니라 거의 모든 정치권 인사들이 조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병휘 대변인께서 그냥 어제 오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약간 좀 애를 쓰시면서 설명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민주당도 역시 뭔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민이 많았다는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화면은요. 어제 민주당의 SNS인데 이게 바뀌어요. 이게 몇 번이 고쳐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이제 정의당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SNS상으로 이런 걸 좀 비판을 한 거죠. 이걸 다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며 애도를 표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애도를 표한다고 쓴 거예요. 그리고 물론 뒤에는 지적을 했죠. 사과도 안 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 흘러요. 그러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 바뀝니다. 그리고 애도를 표한다는 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요. 다시 시간이 흘러요. 전두환 씨 그대로 되고요. 애도가 사라집니다. 그냥 명복을 빕니다로. 그러니까 명복을 빈다는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가 되고 애도는 조금 더 나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흐르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 바뀌고요. 애도를 표한다는 표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더 흘러서 아예 이 글 자체가 다 삭제가 됩니다. 대신에 송영길 대표의 글을 올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민주당도 참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김남국 의원께서 나오시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수차례 수정됐다 결국 삭제가 됐어요. 일단 궁금한 거는 처음에 왜 이렇게 올렸을까? 그리고 왜 중간에 이렇게 몇 번이나 고치고 결국 삭제했을까? 왜 그런 겁니까? 짧은 논평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하게 저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처음에 너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툭 글을 올린 것이다. 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난달에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해서 쓴 그거에 것이기 때문에 준해서 그냥 올린 것 같다는 사실은 거예요.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어떤 역사관이나 국가관 이런 고인에 대한 평가는 분명한 어떤 가치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분명하게 전두환 씨라고 대답하는 게 예, 맞다. 예. 그리고 조문을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불과 며칠 전에 예. 광주에 내려가서 전두환 정치 잘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했다가 광주 가서 사과를 했는데 또 갑자기 어제 아침에는 조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느냐, 그 가치가 분명한 어떤 철학이나 올바른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게 이제 불과 2시간 만에 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주변에 옆에서 또 막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곤욕을 치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예, 사람들의 예. 의견에 또 휘둘렸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서 예. 만약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정 운영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께 추가 좀 드릴게요. 혹시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민주당을 지지하는 굉장히 강경하게 지지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성 지지층의 표현도 써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 연락을 하고 전화하거나 그런 과정이 혹시 있었나요? 일반 어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예. 저것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정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의 어떤 강성 지지층이 항의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그 항의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직 확인할 길은 없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바뀌었네요. 보니까 지금 제가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김병희 대변인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내에서 입장이 계속 제가 바뀌었던 내용들을 보고 계시고 또 조금 전에 고용진 대변인의 얘기를 빗대어서 입장이 조금씩 변했던 내용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현재 상황에서 지켜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민심의 경험을 수용하고 또 정치권의 반응까지 오가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맞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당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초창기에 있었던 내용들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이 모습에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일각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마저도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을 삼아서 왔다 갔다 혼선을 갖고 있는 국정 운영까지 끌어내게 되는데 분명한 건 이 표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재난지원금 지급처럼 분명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정책을 손바꾸듯이 뒤집어지게 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꺼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이 비판으로 정치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두 분이 김남국 의원 그다음에 김병희 대변인이 여야 지금 대선 후보를 돕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뭔가 딱 겨눴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 이종근 평론가께 여야 얘기를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뭔가 바뀌었어요. 지금 입장들이 시간에 따라서. 여야 뭘 눈치 본 걸까요? 만약에 대선이 없었다면 또 선거 직전이 아니었다면 선거가 아니라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여야 모두? 만약에 이른바 그렇죠.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평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랬다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변석계의 양쪽 다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표로 계산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고민하는 시간 동안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표가 떨어질까? 여기서 어떻게 표가 올라갈까? 이런 어떤 계산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아닐까? 처음에 어떤 이런 글을 올렸거나 입장 표명했을 때 중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 후보들이나 후보 쪽을 향해서 큰일 났다. 이거 표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또 사실 처음에 민주당이 표현한 것도 사실상 그때 예우를 했다기보다 청와대도 이렇게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전 청와대도.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청와대도 역시 브리핑이다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정도로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삭제까지 하는 건 당연히 지금 현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다. 사실 씁쓸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있었던 여야의 모습들이었어요. 뭔가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가 화들짝 놀랐다는 느낌도 좀 받게 됩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얘기가 좀 섞여 있어요. 여야 공과를 논하던 노태우 때와는 달랐다. 모두 당 차원 조문 계획 안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힘만 개인적인 조문은 허용.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공식적인 논평이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과 국무총리가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시기에 우리가 고민한 어떤 기준으로 보면 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뭐 정부도 사실 좀 신중한 입장인지 확실히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달라요. 입장들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야 당대표들이 어제 어떤 생각을 좀 밝혔어요. 이준석 대표는 저는 조문 계획 없습니다. 그리고 당을 대표에 조화는 보낸다. 그리고 조화는 보냈어요. 그러니까 조문은 안 한다. 조화 정도는 보낸다. 그리고 고인과의 인연,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 결정 가능. 당 차원은 조문 없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그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송영길 대표인데요.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여기 표현을 이렇게 썼네, 진짜. 전두환 씨 사망 소식에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용서 구하지 않는 어리석음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통점은 이제 조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확실히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라요. 네. 이거는 생전에 사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의 의무가 제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가신 망자 세상을 떠난 망자들에 대한 태도들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태도들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유족들이 좀 사과를 더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 높이 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순자 씨가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전두환 씨를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오히려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자극하고 이런 국민들에 대한 정서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기 때문에 예. 평가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에 비추어서 여야도 관련된 국민들의 민심에 따라서 국민들의 감정에 따라서 평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안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가족들은 가족장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조대진 변호사. 네.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거 과연 국가장을 하는가 마는가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가 아닌가 뭐 이거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가장은 죄송합니다. 국가장은 국무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네요.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국립묘지의 안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상 지금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고요.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서 국가장을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미 입장을 밝혔거든요.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네. 부정적이에요. 전두환 씨에 관련돼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다르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장으로서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진행이 됐죠. 지금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우에 대한 차이도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실 두 인물이 반란 그때 동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후계자라고도 서로 관계가 있었고 그랬는데 대우가 좀 다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사과 여부 뭐 이거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얘기 좀 다뤄볼게요. 지금부터요. 국민의힘 집안 사정이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직 집 안에 안 들어오신 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과연 그 집안으로 합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놓고 뭔가 알도리가 없습니다. 지금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두 가지가 준비돼 있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윤석열, 김종인의 어제 오전엔 뭐 그 양반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굴 얘기할 때 뭐 그 양반이 하면은 이거 별로 분위기 안 좋은데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오후로 갑니다.
표현이 달라져요. 우리 김 박사님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 양반과 김 박사님은 아주 달라요. 지금 같은 인물 놓고 한 쓰는데. 그래서 여기 이 기사도 헷갈린다는 게 뭔가 모르겠다. 이거 결별입니까? 봉합입니까? 기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선대위 구성 놓고 뭐가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기사는 이거 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김종인, 김병준, 장제영 카드 계속 반대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은 후보가 최종 인사 결정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건 또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또 뭔가 생각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 윤석열 생각하신다고 해서 기다린 중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뭐 찾아오면 뭐 안 만날 이유 없어. 이것도 뭘 또 하겠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알도리가 없습니다. 도대체요.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 뭐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겠다. 내가 부담된다면 떠난다. 뭐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죠. 다음입니다. 이 기사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말을 제목으로 싣고 있어요. 2, 3일 내에 내 입장 밝히겠다. 이게 무슨 입장을 밝힌다는 건지요. 그동안 고민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되나요? 아니면 입장을 밝힌다는 데 방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뭐 막판 타결 가능성 혹시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다음 화면 하나 먼저 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낸 거예요. 오전에 나온 입장이죠. 김 전 위원장 거취에 대한 입장, 생각이 무엇이세요? 하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이 정도면은요. 뭐 더 이상 뭐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그 양반 말씀하는 걸 왜 나한테 묻나? 나 모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 만날까 했더니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후에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들어보시죠. 아니 나는 뭐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이 내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면은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그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 달리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뭐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후보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만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나는 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 거지. 그걸 뭐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오전 상황하고 오후 상황이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요. 오전에는 굉장히 좀 이건 좀 너무 완전히 끝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후에는 뭐 만날 수도 있지? 잘 될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분위기까지 갔습니다. 자, 김병희 대변인. 예. 윤석열 후보의 생각 뭡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보는 윤 후보의 생각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육성을 통해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전에 그 양반은 뭡니까, 그러면? 정확한 것은 기자분들이 쭉 있는 자리 속에서 공식적으로 묻고 답하는 자리에 후보의 육성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끔 이제 대통령 후보가 굉장히 많고 복잡한 일정을 수행하는데 예. 또 기자분들이 정례적으로 확인돼서 발표하기 전에 딱 취재하기 위해 와갖고서는 한두 마디씩 물어보는 그렇죠. 경우들이 미리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아주. 예, 그런 경우들 속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물어보니까 예. 아직까지 정확히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이 왜 그 얘기를 저한테 물어봅니까? 라고 했던 오전의 표현인데 그 양반이었어요. 그 양반이. 과한 표현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 내용이 육성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바로 직후에 있었던 오찬 브리핑에서 예. 기자들과 묻는 자리 육성으로 우리 김 박사님이라고 애정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리 김 박사님 이렇게 많은 공식적으로 뭔가 기록이 되는 장면은 그렇지만 뭔가 좀 갑자기 툭 단들 때 표현이 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전에 약간 거친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예. 뒤 이어서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정성 있는 마음 선대위 구성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 얘기했고 김종인 위원장도 정권 교체에 대한 뜻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불협화음보다는 선대위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나가기 위한 다소 작은 진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합류를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결국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뭐가 다르고요. 뭐가 표현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금 상황은. 자, 다음 기사로 가볼 텐데요. 서울신문 기사 아까 방금 전에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래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뭐 김 전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직제 구상에 대해서 뭐 우려를 제기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 맨 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 잡아주세요. 이준석 대표가 SNS상에 글을 올리는데 이렇게 글을 씁니다. 당원들은 모두 윤 후보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윤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윤 후보가 전폭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글을 남깁니다. 이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요 이렇게 씁니다. 단 한 번도 윤석열 후보 옆자리를 탐한 적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부담이라면 떠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요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 그러면은 조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조연일 뿐인데 왜 그러세요? 이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톱이 되셔서 정권을 행사하시라. 윤석열 후보가 원톱이 돼야 된다. 어떤 누구도 조연이다. 그럼 앞서서 이준석 대표의 말과 이 얘기를 섞어보면 후보 뜻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네.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이 뭔지 궁금하고요. 네. 이런 분위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예.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예. 자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 생일에 찾아오지 마라, 선물하지 마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까? 큰일 납니다. 그 안에 함의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 함의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함의를 읽으려면 그 전에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되돌아보면 될 것 같아요. 2011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예.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예. 비대위원을 모시면서 그렇습니다. 성장과 그다음에 성장론, 분배론으로 그때 부딪혔거든요. 예. 그래서 성장 갖고는 안 된다 하고 아주 세게 성장론자들 이한구 의원 싸웠어요. 부닥쳤어요. 예, 예.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4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문재인 당대표, 전 대표가 모셔올 때도 사실 운동권 정당에 난가 이렇게 부딪혔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새벽 1시까지 버텼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에 가서 제발 마음 돌리시라. 상고초로도 보통 상고초로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김미경 그 교수가 제발 좀 나가라. 내가 설득하겠다라는 한계까지 왔거든요. 저는 이것도 사실상 끝까지 자신의 어떤 명분과 실리를 함께 취하기 위해서 거의 벼랑 끝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이번에도 삼고초려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사실 좀 힘든 게 지난 두 번과 다른 게 뭐냐면 지난 두 번에서는 예. 당 대표나 혹은 당이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소생하기 위해서 간다는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게 윤 후보의 지지율이 꽤 높거든요. 비상이 다르네요.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상황이네요. 당의 지지율도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갈 명분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명분을 지금 획득하기 위해서 어쨌든 사람을 핑계로 해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 이거 뭐 계산들이 복잡해 보이네요 지금요. 자, 김남국 의원께서 뭐 남의 당, 경쟁당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선은 저렇게까지 매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과연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거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고 실제 구원투수로 이렇게 투입이 되었을 때 상당한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 대통령 후보가 꾸리는 선대위는 오롯이 대통령 후보가 가진 여러 가지 철학과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라고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의 어떤 미래 비전을 끌고 가야 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온다면 지금도 저런 상황인데 과연 어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치 철학이 반영이 될까? 그냥 거의 상황처럼
그렇게 하면서 독불장군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그러니까 설사 때문에 선대위에 합류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다음 정치는 정말 그 시대상에 맞는 사람들이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언제까지 정치 기술자라고 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지금의 어떤 선거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바로 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김병민 대변인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갑자기 차라리 김병민 그렇게 하는 대변인을 살짝 이렇게 띄우시면서 띄우는 게 아니라 비판하시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더더욱 외부의 힘을 빌릴 게 아니라 당원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당원 내에 있는 사람 구성원들끼리 함께 똘똘 뭉쳐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께서는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장제원 의원의 그 생각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후보 중심으로 후보의 결정대로 가야 된다.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네요. 사실은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여야 의원도 굉장히 충돌하는데 요 선대위 구성, 어떤 후보 중심의 선대위 구성만큼은 그게 맞는 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해주셨어요. 김병민 대변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후보 중심의 선대위 구성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예. 다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경륜과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함께 꼭 모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후보의 같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전권은 후보가 행사를 하고요. 다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은 지금 이 약간의 다소 갈등 상황들이 폭발되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을 막 형성하는 것 같고 저도 어제 민주당에 있는 핵심 관계자 한 분이 전화가 와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반색하는 기뻐하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지금 경쟁 후보의 대변을 전해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그러면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이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 통합 과정에서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 뒤틀어지고 뻐그러지는 순간 득이 되고 이득을 보는 정치권의 이런 이해관계를 고민해 보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만난 부담이 하나 더 있어요. 대선 경쟁 과정에서 경쟁을 같이 벌였던 후보들이거든요. 어제 이제 오찬,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안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윤, 경선 후보들과 오찬, 그런데 홍준표, 유승민은 불참. 이거 원팀 가야 되는데 이게 잘 될까? 뭐 삐걱.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따로 모실 것이다. 이런 입장 냈고요. 원희룡 경선 후보도 어제 참여를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했는데 최종 경선 4인 모임 추진. 이건 뭡니까? 약간 뭐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입니까? 뭐 따로 추진한다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게 점심 한번 먹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이거 원팀 구성 어떻게 보시는데 특히 홍준표 의원이 과연 윤석열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지 지금까지는 별로 도울 의사가 없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원팀 구성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밥 먹는데 안 왔다는 거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상당히 감정이 조금 쌓여 있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윤석열 그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조금 상고처리해서 데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경선 중인 것처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윤석열 그 후보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도움을 주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그 본인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으로 어떤 뭐 자리를 제한한다든지 어떤 권한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데려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후보들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기대를 한다면 그 정도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경선 과정에서 같이 겨뤘던 다른 후보들, 뭐 그 후보들은 저 경선에 탈락을 하신 거지만 그래도 각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호소력과 득표력 이런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도움을 다 받으면서 하나로 가자는 게 원팀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경쟁 관계라는 거죠, 내부적으로요, 지금. 다음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이 추진되고 있죠. 그리고 중도 쪽으로 뭔가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조홍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좀 민주당 내부에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의원으로 꼽히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주어진 큰 과제는 조국의 강 확실히 건너느냐 이거다. 이게 중요하다. 조국의 강 얘기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 열린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서 중도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거다 이게. 방향 반대로 가고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당 내에서는요. 지지층 결집이 먼저다. 이거 없으면 중도 확장도 안 된다. 이러면서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뭔가 좀 약간 결이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죠, 지금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조홍천 의원의 이야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합당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중도로 가야 되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선거 막바지에 할 일이지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그러면 그 민주당이 더 공고해지지 않느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한 그 기점이 언젠가 생각해 보면 이른바 조국 사태 아니냐. 뼈아픈 지적이시고요. 언젠가는 맞닥뜨릴 겁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정말 큰 강이죠. 결국은 이 선거의 관건은 중도. 누가 마음을 얻느냐,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네. 그중에 예.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 중에 큰 거는 결국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너냐. 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왔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기사로 보시죠. 이재명 조국의 강 건너나 집권 세력은 작은 티끌도 책임져야 한다. 뭐 억울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작은 티끌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집권 당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국의 강 관련된 거예요. 뭐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땐 더 크게 져야 한다. 이거는 뭔가 아까 말한 대로 조홍천 의원이 말한 대로 조국의 강을 과감히 건너야 된다. 이런 뜻을 읽혀요.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이것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 합당이 이른바 조국의 강을 건너는 것 그리고 중도로 확장하는 것과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거 뭔가 충돌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조국의 강 다 마른 것 아니냐. 예. 이미 마른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할 거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조국 전 장관이 수차례 공식적인 어떤 석상에서도 사과를 했고 수차례 또 SNS를 통해서 예. 사과를 했고 또 송영길 대표도 또 한 번 더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에 불리한 어떤 이야기 이슈로 가져갈 것인가. 과연 그게 민심인지 아마 야당에서는 그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끄집어내려고. 예.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그 서울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예.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어떤 문제를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막 분석을 했지만 아예 10위권 이 밖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에는 일자리, 부동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성장과 미래 비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고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열린민주당과 합당 그리고 중도를 지향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중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보 보수 그 사이에 딱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어떤 좋은 정책 그리고 당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지지층이라고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이슈별로 어떤 입장을 내보이는 층을 중도층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그런 어떤 중도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중도층을 설득하는 것은 그냥 뭐 어떤 막연한 메시지 이런 걸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주 강한 지지층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뭐 친구, 가족 이런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어떤 단단하고 큰 집을 만들어서 중간에 있는 어떤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면서 함께 끌어들이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것이 억지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양당이 같은 어떤 대등한 지위에서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통합에 대해서 동의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열린민주당도 당원들이 거기에 동의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같은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국의 강 건너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그리고 중도로 가는 길. 이거 어떻게 다 같이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열린민주당이 지금까지 취해온 태도라든지 혹은 뭐 강령이라든지 혹은 논평을 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대부분 잘못됐다고 하는 정책,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 같은 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잘 됐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어요. 그러면은 정부의 입장,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강력한 지지를 표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국만이 아니더라도 일반 중도층, 뭐 부동층, 부당파 이런 그 층에서 지금 아직도 부동층으로 남아 있는 층들이 판단을 할 때 열린민주당이 과연 중도를 흡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남는 거죠. 저는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면서부터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재명 후보만의 어떤 캐릭터 내지는 또 철학이 좀 철학마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지지율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 당시에 지지율이 굉장히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고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일부 의원들이 뭐 후단협이라고 나가서 이제 정몽주 의원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노무현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철학이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더라도 나의 생각을 바꾸진 않겠다라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나중에 당선도 되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지지를 받았던 건 유연함 때문에 실용 때문에 지지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한다면 한다. 그리고 뭐 실행력, 실용, 그리고 실행력, 실천력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까지 왔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을 바꾸면서 난 유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실천력 때문에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혼선을 빚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강도 어떤 걸 선택하든 그건 후보의 철학이니까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한다면 단안을 내리고 열린민주당을 멀리하는 것이고 조국은 이미 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관없다. 뭐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는 것이고 그건 후보의 철학에 바탕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과연 이제 중도의 길을 표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안은 약간 그 길과 다르다는 지적을 좀 언론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뭐 저는 일단 그 열린민주당 합당 관련해서 뭐 조홍천 의원이 뭐 좌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은 뭐 왼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은 방향이 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동의하지 않고요. 또 상황실장이란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집토끼를 단속을 해야지 선거에 대해서는 이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중도층을 생각을 이제 모을 수 있고 호소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공동적으로 아울러서 서로 그 함께 가는 모습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당내에서 약간의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박 소식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방송 시작할 때 키워드가 있었어. 오징어가 등장했어요. 보겠습니다. 문어, 오징어도 아프다. 그러면 문어, 오징어하고 뭐 4촌쯤 되는 낙지나 뭐 이런 것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은 계통인데 산채로 삼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영국입니다. 동물복지법 보호 대상으로 지정이다. 두 종류, 그렇습니다. 이런 동물도 두 종류라 그러는데 두 종류 등도 고통을 느낀다. 이게 파악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고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밑에 보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문어, 오징어, 바닷가재 등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기 충격으로 통각, 신경을 일단 마비시킨 뒤 뭐 삶든가 요리하든가 이래야 된다. 산채로 요리하면 고통을 느낀다는 거죠. 이 기사가 주목이 되는 이유는요, 조대진 변호사. 네. 우리나라 분들 요리 중에 낙지가 산채로 들어가는 요리들이 있잖아요. 네. 오징어나 뭐 이런 이 두 종류의 동물들이요. 식재로 쓰일 때.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기 때문에 뭐 예. 주의 깊게 봐야 되긴 하는데 예. 뭐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먹을 게 도저히 없어지지 않나 이런 여기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전기 충격을 줘서 일단 뭔가 신경을 좀 마비시켜라 이런 네. 권고였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진짜 정말 그 밥상 위에 오를 건 아무것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지금 인권에 관련돼서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 뭐 동물권이라든지 뭐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초점을 맞춘 기사 그리고 연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이제 동물의 권리, 그러니까 동물 학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문어, 오징어, 낙지 얘기까지 간 거예요. 여기도 고통을 느끼니까 요리할 때 이거 잘해야 됩니다. 고통이 있답니다.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통해서 파악했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참 많이 드시는 식재료인데 뭐 이런 관련 기사가 좀 있어요. 다음 내용은요. 코로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얘기요. 네, 두 가지 기사인데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신규 확진 4,000명 안팎이다. 위중증 500명 훌쩍 넘어서 최다를 기록한다. 어제 밤 9시까지 거의 4,000명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발표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리고 위중증도 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 위중증 환자 또 최고치다. 전문가들 지금 이미 비상계획 이거 발동할 시점 지났다. 뭐가 늦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 뭐 병상 가동률 80% 이미 넘어갔죠. 수도권은요. 원래 75%로 설정했는데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 비상계획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거 방역 조직끼리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컨트롤 타워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지적이 나옵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 여야 뭐 주요 대선 후보를 돕고 계신 두 분 자리하셔서 만약에 이런 질문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계획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을 후보들께서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지 제가 질문을 지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님 뭐라고 후보가 답하실까요? 심각한 상황인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방역도 중요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도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코로나19가 2년여간 계속되면서 예. 소상공인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라는 일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그 상황과 또 경제 이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살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11월 1일 날 시행됐던 것이 위드 코로나입니다. 결국에는 이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백신 보급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부스터샷 등을 통해서 백신 방역을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를 돕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다시 방역을 죄는 거는 아니다라고 일부 보시는 잴 건가요?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거나 완전히 잡히기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중증, 아주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어떤 집중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정치인이 조금 더 막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전문가마다 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역대책본부에서 전문가들이 치열한 어떤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조금 더 풀지 조일지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김경인 대변인께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방역에는 여야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정답을 김남국 의원님이 얘기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정치인의 얘기보다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이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이 방역에 대한 그동안의 지침들이
사실 과학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은 만큼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들고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예.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얘기들 아주 진짜 현장의 얘기를 좀 받아들여서 그 판단을 따라가야 된다. 정치적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 두 분이 지금 강조하셨습니다. 후보들이 아마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기 상태가 심각하게 가면은요. 자, 다음은요.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보죠. 우리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중국서 돈 벌려면 대만 독립 지지 말라. 대만 독립 관련해서 뻥끗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만 집권당 후원한 기업들에게 벌금을 거액을 물렸다는 겁니다. 중, 상하이 등 지방정부 5곳 괘씸죄로 대만 기업 표적 조사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핵심 이익에 집착해 외국 기업 제재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 기업들이 잘못 다루다가 또 대만과 관계 잘못 설정하다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워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겪었던 사드는요. 다른 이유들을 댔거든요. 뭐 통관이 어쨌다 다른 이유 댔는데 이번 대만 문제는 아예 정치적이다. 우리가 정치적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 대기업들 중국에서 활동한 기업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기업들 지금 중국에서 활동 많이 하거든요. 이거 자칫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교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